네. 자, 오늘 이제 등기법 마무리 해볼게요. 환매권과 관련되는 등기는요, 근래에 들어가지고 출제인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환매권 등기가 시험 문제 나오면 뭐 기본적인 암기사항 외에 뭐 기본적인 암기사항은 그냥 암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차적 관계의 내용이 나오면 환매특약은 이제 반드시 좀 시각화를 시켜서 좀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환매 등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일단 지문을 절대 먼저 읽지 마시고요. 일단 시각화를 시켜놓고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각화는 똑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우리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부에는 소유권 보존 갑 이 상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의 지위가 뭐가 된다? 매도인, 을의 지위가 매수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갑이 매매 계약을 함과 동시에 하나의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환매 특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매매 계약을 환매 특약부 매매 계약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일단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는 거다? 매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환매 특약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뭐라고 돼 있죠? 환매권에 관한 등기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뭐 해주겠다? 매매를 통해서 이전을 해주겠지만 향후 5년 이내에 내가 너에게 이전엔 그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서 뭐 하겠다? 매매하겠다라는 약정을 하나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을 하려면 뭐 해라? 등기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그럼 일단 누구 앞으로 소유권을 넘어가야 돼요?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어가겠죠. 그럼 이때의 원인은 환매특약부 매매가 될 것이고 이때 부기 등기로 뭘 해라? 환매특약 등기를 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것은 누가 찾아오겠다는 겁니까? 갑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개의 등기를 따로따로 신청하지 말고 항상 신청서는 어떻게 해라? 동시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 신청서는 하나의 신청서가 아니라 뭐다? 별개의 신청서로서. 그럼 이렇게 뭘 해놓고 시각화를 시켜놓고 항상 이제 문제를 풀어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환매특약 이 등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환매특약 등기를 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이 뭐냐? 일단 그거는 필수적 암기사항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럼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자기 앞으로 뭘 가져올 거다?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거. 그럼 찾아오는 형식이 지금 환매 등기는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 갑이 소유권을 회복해오는 방식 자체가 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형식으로 가져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가져오고 나면 이제 환매특약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없으니까 해당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이 구조란 말이에요. 그럼 직권 말소, 직권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제가 뭘 떠올려라? 조건. 직권은 항상 조건이에요. 그래서 직권이라는 글자가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그의 조건이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 그게 정답의 결정 요소예요. 조건이 떠오르면 맞추는 거고 조건 안 떠오르면 틀리는 거고. 그럼 여기서의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환매권자가 용어는 다양하게 쓸 수 있거든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권리의 취득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건이 떠오르면 맞추고 안 떠오르면 틀린다. 아주 심플한 구조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환매라면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일정 기간 안에 그 환매권을 행사할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한 때는 매매를 원인한 이전 등기와 어떻게 해라?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한 때에는 이때 뭘 한 때는
등기한 때에는 뭘 등기? 환매 등기를 한 때에는 누구에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특약 등기는, 자, 요게 올해 시험 문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환매권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환매권자는 반드시 누가 되어야 된다?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되어야 되지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청 방법. 등기 신청과 어떻게 해라? 동시에. 그럼 동시에 신청하면 접수번호가 등기한이 동시에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번호는 뭐하다? 동일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라? 별개로 됐고요. 그 다음 이제 필요적 기록상, 이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겁니다. 매수인이 지급한 뭐다? 대금. 그럼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과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뭐한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기록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비용. 그때 매매에 들어간 비용까지 다 돌려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대금한 대금하고 뭐는 매매 비용은 무슨 사항이다? 필요적 기록상.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후부터 이제 용의권, 담보권 계속 정리해 나갈 거잖아요. 그 정리할 때 출제인이 문제를 내는 1순위가 뭐냐면 필요적 기록사항과 임의적 기록사항을 구별하느냐. 그게 1순위예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환매 등기에도 사실은 1순위가 뭐다? 필요적 기록사항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임의적 기록사항, 환매 기간은 뭐다?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다?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비용. 그럼 존속기간, 환매기간은 무슨 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이라는 것은 약정이 있으면 기록하고 약정이 없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 그죠? 그래서 환매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만약에 5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법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해서 이를 각하한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그냥 여러분이 별로 안 읽어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3번에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뭐가 된다? 권리자가 되고 환매권부 매매의 매수인이 뭐가 되어?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럼 이런 지문들이 싹 보면 아주 심플하고 어려운 지문처럼 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전의 시험에 가면요. 괜히 헷갈려요, 이게. 환매권 행사에 따른 이전 등기는 환매권부 매매의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된다. 이 말 자체가요.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나오게 되면 수험생들은 갸우뚱, 누구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지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다? 시각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보시게 되면 환매권 행사를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물어보면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갑이 권리자란 걸 알 수 있죠? 그럼 갑이 환매특약부 매매의 뭐다? 매도인이란 걸 알 수 있고, 그죠? 누구를 상대로? 환매권부 특약의 뭐다? 매수인을 뭐로 해서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등기에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위를 부여할 때 지문이 굉장히 헷갈려요. 2번, 3번 생각해야 된다는. 저는 항상 이야기지만 20년께 강의를 했기 때문에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뭐가 된다? 자신의 가진을 찾아와야 되니까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된다는 걸 저는 바로 아는데 수험생들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뭘 시켜야 한다? 시각화를 시켜야 돼요. 안 시키면 안 돼요. 만약에 과거에 나왔던 시험 지문이 이거였거든요. 환매권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한다? 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제3자를 매도인을 환매권자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시각화 시켜놓으면 바로 답이 보이거든요. 근데 시각화를 안 시키면 2번, 3번 계속 생각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이 시각화만 되면 단순 암기사항을 빼고는 시각화만 되면 무조건 문제는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각화시키는 기만 하면 문제를 풀어내기가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이 고득점이 가능한 이유가 시각화 과정이 되면 고득점이 가능하고 시각화가 안 되면 고득점이 힘들다. 이런 구조예요, 간단히. 근데 이게 시각화가 저랑 같이 하면 쉽게 보이거든요.
저랑 같이 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혼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근데 제가 등기법에서 제 강의를 제가 꾹 서칭을 하다 보면 제가 시각화시키는 것들이요. 굉장히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계속 제가 그림을 그려주니까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실제 해보니까 28개에서 32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뭐 한다? 반복될 뿐이지 실제로는 약 30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각화시키는 것만 할 줄 알면 6문제까지는 그냥 뭐다? 공짜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각화는 또 누가 힌트를 주느냐? 출제인이 힌트를 줘요. 설문에서 시각화시킬 수 있도록 지문을 내줘야 돼요. 안 내주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문 그대로를 시각화시킬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화시킬 때 제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반드시 시각화시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지문이 만약에 나오면 그걸 뭐 한다? 똑같이 X부동산에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 신청 전에 갑이 뭐 했다? 사망했다. 그 지문을 시험 출제인이 내줘요. 그럼 그대로 시각화만 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시각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 말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지문들은 지금 제가 체크하지 않는 지문들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직권말소에 있죠. 환매권 행사로 인하여 환매권자가 권리취득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 조건이 나오면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말소. 그럼 이 조건이 안 나오면 환매특약 등기는 직권말소는 아니다. 그럼 직권말소가 아니면 뭐다? 신청에 의해서 말소가 되겠죠. 말소도 크게 두 가지잖아요. 촉탁에 의한 말소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말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시험지 안 나온다 했죠, 제가. 그러니까 직권 아니면 뭐다? 신청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직권 암기해주면 직권에 내가 암기한 조건에 안 들어가면 다 뭐다? 신청. 그럼 신청은 원칙이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공동.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안 나오면 직권은 아니다. 그러면 뭐다? 신청.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서 환매특약의 해제, 무효,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뭐 해야 한다? 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유는 직권에 의한 조건에 들어가지는 않죠. 아니면 뭐다? 신청. 그럼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에 의한 말소가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고요. 지상권. 여기서부터는 따로 부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용의권 파트는 따로 설명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용의권에서 신설된 조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제 예상이 틀리지 않으면 거의 지역권이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지금까지 강세적으로 용의권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전세권이었어요. 전세권. 왜냐하면 지상권이나 지역권에는 쟁점화될 만한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역권에서 신설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실제는 아마 지역권을 낼 개연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지상권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의권은 뭐 용의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의의가 뭐예요? 용어의 정의죠.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거는 꼭 좀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규 강의상으로 이론 과정을 하는 게 뭐 요약 강의도 따로 있지만 요약 강의는 필수 시험 지문만 탁탁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좀 해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강의가 지금이 마지막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는요.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수험생들이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용어의 개념을 너무 아직까지 가벼이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등기법은요. 용어의 개념만 알면 무조건 60점 이상 받습니다. 뭐만 알면? 용어의 개념만 알면. 그럼 지상권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뭔지부터 아는 게 뭐다? 가장 중요하다고요. 선생님 용어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알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모른다고요. 지상권은 그냥 지상권이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지상권이란 반드시 뭐다? 이게 타인의 토지죠. 타인의 토지.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다? 소유하기 위해서 이 말이 키워드라고요. 또
그럼 타인 토지에 자기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가 누구예요? 타인 토지죠. 타인 토지를 뭐 할 수 있는 권리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지는 없고 건물은 소유하고 싶고 토지가 있어야 건물 소유하잖아요. 남의 토지 빌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상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타인 토지를 쓰는데 내가 뭘 할 목적이다? 건물을 만약에 소유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약에 1년밖에 안 된다. 약정해서 1년으로 한다. 이러면 건물 짓자 말자 뭐다 건물 철거해야 돼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장기간을 써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수목 최소 100년이거든요. 한 번 살면 수목 200년, 300년도 살아요. 건물 한 번 지으면 50년, 60년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뭐한다? 굉장히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권리의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습득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고요. 그러면 봐봐요. 지상권 같은 경우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별도로 뭐한다? 정할 수는 있지만 5년으로 한다 했을 때 그게 법적 효과가 발생해버리면 건물 짓자 말자 건물 철거해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존속기간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길어야 되고 그걸 법으로 최단 존속기간은 정해놔야 될까 안 정해놔야 될까? 정해내지. 이거보다 더 작게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 법정 최단 존속기간보다 더 짧게 약정했다면 그 효력은 뭐한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용어의 개념에서 모든 것이 다 밝혀진다. 민법도 마찬가지다. 자, 지상권의 성질. 자, 여기서 혼동이라는 개념 민법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지상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때 혼동으로 소멸은 하지만 그러면 등기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준다면 소멸한 그 권리를 뭐 해야 한다? 말소해야 되잖아요. 말소할 때는 단독 신청에 의한 말소 사유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혼동에 의한 말소는 뭐다? 단독 신청. 이거는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용의권이잖아요. 그러면 토지 일부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똑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토지 일부 나오면 부동산의 일부죠. 부동산 일부에는 뭐만? 용의권만 끝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등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지분 나오면 지분에 대한 용의권 설정 X, 지분만 보존 X, 지분만 상속 X, 1인이 전원 명의 본등기 X, 합유 지분 기록 X, 나머지는 가능해.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도 뭐는 가능하다? 지상권 등기는 가능하다. 그럼 이 지문을 왜 내느냐면 용의권 중에 전세권은 농지에 설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전세권의 또 용어의 개념에서 알 수 있다고요. 그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용의권의 일정이고 지상권 설정 후 기존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할 수 있다. 왜?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죠. 토지만 존재하면 그 기간은 계속 뭐한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수목 멸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다음 자, 동일 토지 부분의 이중의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복해서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중의 지상권이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17번지 필지예요. 갑소유 토지에 A라는 자가 갑토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수목을 소유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그럼 소유하고 싶으면 17번지 토지 전부를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A는 뭐다? 일부만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토지 일부나 전부에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때 그럼 A라는 사람이 17번지 토지, 갑소유 토지 일부에 지상권을 해놨어요. 그럼 나머지 토지는 놀고 있잖아요. 그죠?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B에게도 또 지상권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이것도 뭐다? 일부에도 가능하죠. 그러면 일부에 한 필지 토지에 일부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것은 한 필지 토지에 두 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중의 지상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의 지상권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그 앞에 전제가 뭐다? 동일 부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일 부분에. 즉 A가 여기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다면 또 그 동일한 이 부분에 뭐다? B의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중의 지상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문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17번지 갑 소유 토지에 A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이렇게 나오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의 지상권이 설정된 거예요. 이미 설정된 부분에 또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근데 만약에 17번지 토지 일부에 A의 지상권이 설정이 되고 해당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또 B 명의의 일부에 관한 지상권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럼 이런 것은 일부에 관한 지상권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말을 쓰지 이중의 지상권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중의 지상권이라는 또 뭐다?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된단 말이에요. 용어의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등기는. 됐습니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제가 암기하라고 했죠. 필요적 기록사항은 지상권 설정의 뭐다? 목적,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의 뭐다? 범위. 이렇게. 그러면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 자, 여기서 한번 또 정리하고 갈게요. 뒤에는 중복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등기에서의 등기 절차 총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부, 원, 일, 목, 신, 필, 관이었습니다. 필관. 여기서 중요한 게 신청이라고 제가 등기필, 정보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부원일 목신필관 할 때 이때의 목은 등기 목적이에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거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거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거냐, 등기의 목적이고요. 그럼 이렇게 부원일 목신필관은 기본 베이스로 기록이 되고 지상권이라면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과 지상권 설정의 뭐다? 범위를 추가적으로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록해줘라 라는 거예요. 됐죠?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또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잖아요. 타인 토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타인 토지 이용할 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를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 토지 쓸 때 수목 소유 목적으로 쓸래? 할 수 있고요. 건물 소유 목적으로 쓸래? 할 수 있고요.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쓸래? 할 수 있다고. 다 용어의 정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용어의 정리에서 당연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은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일부에도 가능하니까 전부에 설정할 건지 뭐다? 일부에 할 건지를 반드시 범위를 적으라는 거예요. 전부라면 뭐다? 전부. 일부라면 일부. 만약에 용익권이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안 된다면 범위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뭐다? 전부니까. 그런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뭐다?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런 개념들은 지상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지역권에서도 또 전세권에서도 또 임차권에서도 당연히 임차권 설정의 범위, 지역권 설정의 범위, 전세권 설정의 범위가 뭐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될 수밖에 없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부동산 일부에 뭐가 성립이 가능하니까 용익권. 그때는 전부냐 일부냐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임의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은 여기에 뭐다? 지료와 뭐다? 지급 시기. 여기서 임의적 기록사항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임의적 기록사항은요, 약정이나 특약이 있으면 기록하라는 거거든요. 약정이나 특약이 없으면 기록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약정과 특약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상권을 하는데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는 약정을 했을 때는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뭐가 있어야 한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약정이 있으면 뭐해라?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약정이 없으면 기록할 필요 없다 이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존속기간 약정이 있으면 뭐하고? 기록하고 없으면 기록할 필요는 없다. 치료 지급 시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다음, 구분지상권 따로
볼 필요는 없지만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구분지상권은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로 구분한 일정 부분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뭐다? 지상권이다. 이게 수목 소유는 있을 수가 없죠. 상하 공간에 수목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요거 하나만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이 나온 그 배경은요.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법기술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 과거에 구분지상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상권만 존재했었거든요,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가도로도 일정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토지에 상용이가 서울시가 고가도로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뭘 해야 한다? 원칙은 지상권을 하는 게 맞아요.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럼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이중의 지상권이나 이중의 전세권 되지 않잖아요, 토지에. 그러면 그 재산권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공중의 공간만 사용하는데 땅은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땅은 아주 교각 들어가는 부분만 사용하고 사용하지는 않죠. 그러면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토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뭐한다? 지상권을 설정해서 서울시로부터 지료는 받고 있겠지만 그 밑에 토지는 뭐한다?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될 수가 없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법기술적으로 나온 지상권이 구분지상권이라는 애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법의 큰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가치까지 항상 뭐한다? 생각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밑에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타인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상층 공간만 필요하니까 상층 공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나온 게 뭐다? 구분지상권이라고요. 그러면 상층은 서울시 너가 써. 그럼 이 밑에 토지는 뭐한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목이나 공작물이나 또는 뭐다? 전세권을 주거나 임차권을 줘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게 하면 밑에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고 위에 공간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럼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으로 바로 또 다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왜? 원래부터 뭘 했어야 되는 거다? 지상권을 해서 고가도를 소유해야 되는데 밑에 토지를 쓰기 위해서 뭐한다? 상층만 쓰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럼 구분지상권 상태에서 그래 이 토지에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구분지상권을 해놨는데 밑에 토지를 이용하는 애들이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목이 계속 커가지고 고가도로를 엎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까?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이 구분지상권을 뭐로 바꿀게? 지상권으로 바꿀게 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의 원래의 성질은 뭐다? 지상권에서 시작되는 거야. 지상권에서 시작이 되는데 밑에 토지를 뭐한다?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뭐한다? 상층의 일부만 쓰겠다라는 게 뭐다? 구분지상권이라고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항상 물어보는 게 구분지상권은 이 개념이에요. 지상권은 항상 기본 베이스는 어디서 출발한다? 지상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 모르겠다. 17번지 토지 소유자 값. 서울시가 고가도로 설치하려고 한다. 상층의 공간. 그럼 여기에 뭐 한다? 타인 토지를 이용해야 되잖아. 교각 설치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갑니까? 그럼 지상권 해가지고 이 구조물 등을 뭐 한다? 소유할 목적으로 맨 처음에는 뭘 해야 한다? 지상권을 해야 된다. 그럼 서울시가 지상권을 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여기에 다 서울시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토지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근데 지상권을 설정한 목적은 실제로는 토지에 교각 2개 설치하는 것밖에 없잖아. 실제 사용되는 부분은 뭐다? 상층의 공간이잖아. 지상으로부터 한 20m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을 할 때는 지상으로 몇 메다, 20m 이렇게 범위를 뭐 한다? 기록해주라는 거야. 자,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토지는 실제로는 쓰지도 않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야 서울시 너희들 어차피 교각 2개 설치되는 이 부분 말고는 뭐 토지 실제 지상 토지는 쓰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상층 공간이 목적이니까 그럼 이때는 이 부분만 지상권 설정하고 밑에 부분은 내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할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그럼 여기에 그럼 그렇게 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게 구분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원래 지상권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구분 지상권을 그럼 다시 뭐로 바꿀 수도 있다? 지상권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구분 지상권이 되면 나머지 부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지. 법학자들이 그런 까지 생각해가지고 만든 게 뭐다? 구분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가 구분 지상권을 해놨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는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상용이가 그래 갑소유 토지의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또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용이가 이 부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근데 상용이가 지어야 될 건물이 있잖아요. 500층짜리야. 500층짜리면 먼저 성립된 자의 권리를 침해해야 안 해? 침해하겠지. 고가도로가 500m까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자가 상용이가 여기에 지상권을 하려면 먼저 성립된 구분 지상권자 서울시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뭐 한다? 뒤에 들어오는 지상권자는 뭐 할 수 있다?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서울시가 승낙해 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먼저 성립된 구분 지상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후순위 지상권 등기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원칙은 뭐하다? 범위를 달리하니까 가능한데 하려면 뭐해라? 승낙서를 첨부해라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근데 후순위 상용이가 여기에 고가도로 딱 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또 명소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빵집 하나 차려가지고 내가 사업 좀 해볼게 해가지고 꼴랑 2층짜리 빵집 하나 차리겠다면 그때는 뭐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그때는 동의해 줄 수도 있나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서가 있으면 지상권 가능하고 동의서 없으면 지상권 허용하지 않고. 그럼 지금 말하는 이 일련의 내용들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 이게 와, 맞구나. 이거 진짜 뭔가 획기적이고 이렇게 들립니까? 당연하게 들립니까? 당연하게 모든 게 마찬가지잖아요, 법이. 그럼 이 당연함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구분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뭐한다?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지상권이라는 용어와 구분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용어의 개념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 논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에서 출발하는데 그 용어가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냥 느낌상 지상권 뭐 타인토지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구분지상권 뭐 이렇게 딱 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용어의 개념이 어설프게 돼 있으니까 이런 논리 전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항상 11월 달, 12월, 1월, 2월 달 100번, 200번 강조해도 그때는 잘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선생님 용어의 정리, 뭐, 까짓거, 뭐, 그런 거 다 알죠. 이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벽에 딱 부닥치는 순간에 와요. 민법을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법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결혼도 열심히 뭐 하는데, 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 한다. 이게 정리가 안 되어 들어가고, 뭔가 딱딱 구성으로 안 돼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을 이 시점에서 많이 받거든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용어의 정의에 있어요.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의 용어의 개념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좀 이제 공부 조금 내용도 익숙해지잖아요. 할 때 맨 첫 번째 생각할 게 내가 지문을 읽을 때 내가 정말 이 용어에 관한 개념, 이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항상 확인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깊이가 있고 깊이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암기하는데도 아 당연히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발생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뒤에는 내용들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용의권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건 또 반대 상황.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해볼게요 또. 자, 이 17번 주택 갑소유토지인데 여기에 수험생 여러분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그 위에 고가철도를 좀 만들려고 해요. 고가철도. 그거 만들려면
범위는 중첩이 안 되니까 서울시가 여기에 이후에 고가철도 만들려면 서울시가 범위가 중첩 안 되니까 가능은 뭐 한다? 하죠. 근데 수험생 여러분이 여기 500층짜리 건물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고가철도 지내가면 여러분의 권리를 또 침해합니까? 침해하니까 역시 이때는 또 누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수험생 여러분의 승낙서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내용이. 거기서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이쪽을 한번 보실래요? 그럼 서울시가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의 승낙서를 받아서 구분지상권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상하 공간에 이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럼 우리는 일부라면 원칙은 도면을 첨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구분지상권은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분지상권은 일부라 하더라도 범위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 지표면상에서 뭐다? 20m. 또 지표면에서 어디까지? 30m. 그럼 20m에서 어디까지? 30m 공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적어주거든요. 구분지상권은 범위를. 그러면 20m에서 30m 범위를 적어주면 굳이 도면을 첨부하지 안 해도 하늘을 쳐다보면 20m 저기서부터 어디까지? 30m 저기까지 공간을 고가철도 소유 목적으로 쓰겠다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일부라도 도면을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다 어디서 뽑아져 나옵니까? 용어의 해석. 구분지상권은 토지 상하 범위의 일정 부분을 정해서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 지상권은 그래서 따로 여러분이 봤을 때 크게 뭐 쟁점화 될 만한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지상권은 거기서 시험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역권. 올해도 지역권 나왔거든요. 내년에도 지역권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올해 신설된 조문이 있으니까. 그럼 지역권에서는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된다? 승역지와 뭐다? 여역지. 그러니까 지역권이 가지는 또 용어의 개념을 잘 살펴야 된다고요. 지역권의 용어의 개념 보세요.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지역권은 설정 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 통행이냐 인수냐,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건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게 키워드라는 말이에요. 이게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입니까? 자기의 토지의 편익입니까? 자기 토지의 편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의 기본 개념을 깨부시는 게 지역권이란 말이에요. 지역권은 물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물건의 개념에 적합하지 않는 권리라고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건이라는 권리는 물건을 지배할 수 권능을 가진 자, 인이 물건을 지배해야 돼요.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 저당권 모두 뭐다? 자인인 법인, 인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물권이거든요. 근데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했다면 뭐다? 인이 물건을 지배하는 건데 자기의 뭐다? 토지의 편익을 이용해서 하는 물건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럼 편익을 얻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얻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얻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누구예요? 사람이 이용하죠. 실제로 누가 이용해요? 통행지역권에 설정되면 누가 이용해요? 사람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률적 쟁점은 뭐다? 나의 토지에 편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토지에. 그래서 지역권은 이게 키워드라고요. 자기의 토지의 편익,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마다 자기 토지의 편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을 주는 토지가 있고 편익을 뭐 한다? 받는 토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익을 주는 토지가 뭐다? 승역지.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가 있으면 18번지 토지가 이용 가치가 높아지려면 이 토지를 뭐 한다? 통행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실제 승역지 소유자는가 요역지 소유자는 을이라면 실제 토지를 이용하는 자는 누구예요? 을이 이용하지만 우리 법조문의 형식은 뭐다?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가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의 개념으로 가지 편익을 제공받는 자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이 개념에서 모든 것이 다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개념에서 출발할 때 여기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럼 편익을 얻는 지역권 또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이니까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일부의 지금 성립이 가능한 게 승역지인가요? 요역지인가요? 승역지란 걸 알 수 있죠. 승역지는 일부일 수도 있고 뭐다 전부의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뭐다? 전부의 편익을 제공을 다 받아야지 일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 등기를 만약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세권, 지상권을 보세요. 지상권 설정 등기는 편익을 뭐 한다? 제공하는 사람 등기부에 지상권 등기가 돼야 되죠. 지상권 보세요. 이게 17번지 갑소유 토지라면 여러분이 지상권을 이 토지에 설정한다고요. 그러면 17번지 토지에 A의 지상권 등기가 있다라고 공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다? 17번지 등기부, 갑 등기부에 기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도 편익을 누가 제공해요? 17번지가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는 어디에 한다?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그럼 선생님 당신이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은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지역권에서는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지역권은 17번지 등기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18번지 등기부도 존재하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를 요역지에서 할 거냐 승역지에서 할 거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서 한다? 승역지, 제공하는 사람 토지. 내 토지가 이렇게 이용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17번지에 잘 들으시라고요. 그럼 17번지 필지에 을구에 지역권 뭐다? 설정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럼 지역권 설정이 되고 나면 만약에 실제 이용한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보세요. 17번지 토지를 을이 만약에 뭐 한다? 지상권을 했다면 지상권 설정 해가지고 지상권자는 누구? 을 이렇게 적힐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근데 이거는 보세요. 17번지에 지역권 설정해놓고 이용하는 자는 실제로는 누구다? 을이지만 이게 지역권자 을 이렇게 적힌다 안 적힌다? 안 적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등기부 권리자란에 사람이 기록이 되지 않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몇 번지? 18번지 필지에 관한 토지의 표시가 기록된단 말이에요. 즉 누구에게 편익을 제공한다? 18번지. 그럼 17번지 토지는 몇 번지에게? 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18번지에 편익을 제공한다. 이렇게 기록된다. 그러니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승역지 등기부에는 반드시 요역지의 표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필요적 기록상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일반적으로 편익을 제공하는 사람 등기부에 기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원일 목심필관 할 때 부동산의 표시는요. 이 지상권이라면 부동산의 표시는 뭐다? 17번지 부동산의 표시가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부동산의 표시가 17번지가 부원일 목심필관에 할 때 당연히 기록돼야 되고 모두 기록돼야 한다. 요역지 표시도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표시가 두 개가 기록되는 유일한 등기가 뭐다? 지역권이라면. 그러니까 지역권이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토지의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이 아니라 자기 토지의 편익 여기에서 모든 지문이 지금 다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의 전개가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왔죠? 그럼 와서 이제 보시라고 이제. 그럼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지역권 설정 등기를 등기한이 했잖아? 그럼 하고 나면 등기관은 18번지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다라는 걸 알아 몰라? 자기가 등기해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등기관이 18번지 등기부를 찾는단 말이야. 18번지 등기부를 찾아서 을구에 뭐다? 18번지는 뭐다? 요역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준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등기를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그러면 봐야지. 끝까지 봐야지. 그럼 18번지 등기부에 18번지가 요역지입니다라는 것을 직권으로 기록해 줬잖아.
그럼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는 몇 번지를 또 기록해 줘야 돼? 17번지에 대해서 편익을 제공받고 있다라고 기록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 승역지 등기부에는 요역지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되고,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의 표시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토지와 토지 사이에서 미치는 권리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 뭐냐? 이거라고요. 신설된 게. 지역권 등기가 소멸해요. 지역권 등기가 만약에 말소가 돼요. 말소가 되면 이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요역지 등기도 어떻게 해라? 직권 말소하라는 거예요. 왜? 직권으로 기록되었으니까 말소할 때도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말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신설되었다고요. 그럼 여기에 내용에 승역지 내용에 변화가 발생하면 요역지 내용도 변화가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러면 그 내용도 어떻게 해라? 직권으로 하라는 거예요. 등기한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승역지에 손댔다면 요역지는 다 뭐 해라? 직권으로 해라. 그게 올해 신설된 내용이라고요. 그게. 근데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등기 실무에서는 원래 있었던 건데 당연히 뭐 한다? 여기에서 등기하면 요역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한 내용의 등기가 요역지도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한이 기존에 직권을 하고 있었다니까.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뭐 한다? 법 제도화 시킨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지역권은 승역지와 요역지만 정확하게 구별하면 되나요? 네, 그거예요. 또 뭐 여기까지는 뭐 사족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듣고 지나가세요. 사족이 될 수 있으니까 언급하지 않겠는데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과거에는 우리 승역지와 요역지는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승역지 관할 등기소와 요역지 관할 등기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승역지 지역권 등기를 하고 나면 요역지 등기는 당연히 등기한이 뭐한다?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관할 등기소가 뭐하다? 다르면 직권으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통지를 해줬거든요. 야, 관할 등기소 다르니까 니네들에게 요역지 등기해라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다? 관할 등기소와 같든 다르든 상관없이 다 뭐다?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족이 되니까 제가 과거 조문을 말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다 직권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부분 우리가 등기법 배울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청서가 여러 장 들어가는 게 맞죠. 부동산 하나에 신청서 뭐다? 하나, 부동산 2개면 신청서 2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부동산 2개가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일괄해서 하려면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면 일괄해서 한 장의 신청서로 제출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가 같았어야 되거든요. 그 2개가. 근데 올해 뭐다? 관할 등기소의 여부가 뭐다? 같지 않아도 이제는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유하고 똑같아요. 등기가 전부 다 전산화 다 되어 있거든요. 전산화 다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A 관할 등기소예요. 되겠나요? 그럼 A 관할 등기소에 일괄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제출하게 되면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이거 관할이 하나는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이 안 됩니다라고 뭐한다? 각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받아주는 이유가 하고 나면 전산상에서 뭐다? 저게 비관할 등기소도 전산상에서 띄워가지고 뭐한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간이. 그러니까 전산화가 다 되다 보니까 이제 관할 여부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은. 원칙은 뭐다? 내가 부동산이 소재하는 곳이 뭐다? 관할 등기소인데, 그럼 일괄해서 갈 때는 굳이 관할 등기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내가 전산상에서 띄워서 해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상속과 유증에서도 그대로 뭐 한다? 이번에 신설되었는데 적용된다고요. 상속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잖아요. 사망을 하면 서울에 부동산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제주도 있고 부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한다? 상속 등기를 하면 경기도 가서 부산 가서 제주 가서 다 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다 전산화되었으니까. 그럼 내가 부산에 살고 있으면 부산에 뭐 한다? 부동산에 관한 상속 등기 신청할 때 제주도 거, 서울 거 다 신청해도 무방하단 말이에요. 왜? 전산상에 제주도 거, 부산 거 다 띄워버리면 되니까.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가 가능하다? 일괄해서 관할 등기소가 달라도 가능하다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선생님, 뭐 등기관이 전산상에서 다 띄울 수만 있으면 이제 관할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까운 데 가서 하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업무 과다로 미칠 수가 있다고. 왜? 그냥 놀러 가가지고, 가까이 등기소 보이네? 등기해줘. 하면 그 등기소에 인구가 폭발할 수도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뭐 한다. 제주 관할 등기소, 제주도 놀러 간 김에 우리 등기하러 가져가지고, 제주도 가서 전부 다 관할하고 상관없다면 등기 다 해버리면 제주 관할 등기소가 박 터진다고.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뭐 한다. 지키되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뭐 한다. 등기관이 좀 더 뭐 한다. 전산상에 띄워서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올해 많이 바뀐 내용의 신설의 주 목적이에요. 됐나요? 네. 그럼 이제 끝났죠, 뭐.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에서 전부 다 나오는 거야. 제가 말한 것들이.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말한 어떤 그 느낌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 관할 등기소에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역지 소유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뭐가 될 수 있다?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통상 요역지가 편익을 제공받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실은 법 조문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굴까? 요역지 소유자가 이용할 거잖아요. 근데 그 요역지에 지상권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지상권자도 통행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승역지가 편익만 제공해주면 지상권 있는 토지도 편익을 제공받는 요역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지역권자가 누가 된다? 지상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자, 반드시 뭐에 관한 표시? 요역지의 표시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의 뭐다? 목적과 지역권 설정의 범위. 이때 범위는 승역지는 전부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하고 뭐다?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요역지는 반드시 뭐다? 전부의 편익을 제공받아야 됩니다. 임의적 기록사항. 자, 임의적 기록사항에는 지료나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지역권 설정 계약서에 기록했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지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승역지 등기 기록, 그 다음에 요역지 등기 기록. 그럼 보세요.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 등기란 등기관, 이게 조건이라고요. 요역지 등기를 직권을 하려면 앞에 조건이 뭐다? 승역지 등기 기록에 등기관이 뭐 했을 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다면 등기관은 뭐 한다? 직권으로 뭐 한다? 요역지 등기 기록에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할 때 기록은 뭐를 하느냐?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뭐다? 승역지의 표시를 반드시 기록해줘야 된다라는 게 키워드죠. 그럼 승역지에는 뭘 기록하고? 요역지. 요역지 등기부에는 승역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자, 등기관이, 이게 이제 신설된 거라고. 등기관이 승역지의 지역권의 변경 또는 승역지 지역권의 뭐다? 말소 등기를 했대요. 그러면 승역지 건드렸잖아. 승역지 건드리면 요역지에 영향을 줘, 안 줘? 주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 기록에도 뭐다? 변경이나 뭐 해라? 말소 등기를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등기는 그래요. 이해가 됐죠? 되면 뭐 해야 한다? 암기. 근데 이해 출발은 어디다? 용어. 모든 게 똑같대. 모든 게. 유독 용어의 개념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저 인간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여러분이 내용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어서 저라도 계속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권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전세권 이제 공부할 때 보라보는 눈점이 좀 다르죠. 아, 용어의 개념, 전세권의 의의라는 개념이 상당히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전세권의 의의. 전세권이라 하면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게 용어의 정의잖아.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여? 점유하여. 그럼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이게 키워드라고요.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이 말이 키워드라면 전세권에서는 용도에 따라 이 말. 그럼 그 말은 뭘까? 여러분이 내 토지를 이용한다고 생각해봐.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상용이 토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못 바꿔. 그 말은 뭐다? 상용이 토지의 용도가 농지라면 반드시 뭐로 써야 된다? 농지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은 농지에 설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소유자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농사를 짓는 토지인데 전세권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그 용도에 따라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짓게 된다? 농사를 짓게 되죠. 그럼 그런 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농지의 전세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농지가 농사 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상권은 되나요? 네. 왜 되느냐? 지상권은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다? 공작물 세우려고, 건물 세우려고. 근데 전세권자는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왜? 그 부동산의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되거든. 내가 어떤 목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 전세권자는 타인 토지를 이용할 때, 전세금을 지목을 이용할 때 내가 이런 목적으로 쓸게라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니까 전세권 설정의 목적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란 말이야.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지상권자는 난 너 토지 이런 목적으로 쓸래. 지역권자는 나는 너 토지 이런 목적으로 쓸래. 이게 가능한데 전세권자는 너 토지 이런 목적으로 쓸래.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의 목적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야. 심지어 잘 나오지.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타인 토지를 이용할 때 이런 목적으로 쓸래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의 목적, 지역권 설정의 목적이 반드시 뭐한다? 필요적 기록상에 너희들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근데 전세권은 그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만 써야 돼.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부터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용의권 맞습니까? 용의권 맞으니까 뭐다?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다? 전세금하고 뭐다?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단 말이에요.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게 딱 용어의 기센터 나와. 두 번째, 또 이거라는 거지.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오잖아. 그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 뭐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담보권의 성질입니까? 용의권의 성질입니까? 담보권이죠. 저당권의 성질이 우선 변제권 아닙니까? 그 용의권의 성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만큼은 전세금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말이 또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 지상권, 지역권을 생각해봐. 용어의 개념을.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딱 끝났을 때 반환받아 나올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30년 기간 끝나면 그냥 아웃. 잘 썼습니다. 지역권 통액 30년 쓰고 나면 아웃. 잘 썼습니다. 끝나거든. 전세권은 뭐다? 용어의 개념에서 반드시 전세금을 뭐하고 지급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기간 끝나면 잘 썼어요. 아웃. 이게 아니죠. 서로 동시행할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전세금 돌려줘야 되고 목적물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가 여기서 발생한단 말이야. 동시행 관계. 근데 다른 데서는 발생 안 해. 왜? 기간 끝나면, 기간 만료되면 권리는 소멸해버리니까 끝나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은 돌려주고 돌려받을 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안 돌려줬을 때 어떻게 할 거니? 이거의 문제란 말이야. 그럼 안 돌려주면 민법의 대전제가 뭐예요? 민법의 대전제는 용의권은요, 기간의 만료로서 무조건 효력이 소멸한다가 민법의 대전제예요. 그러면 전세권 같은 경우에 기간의 만료로서 용의권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럼 용의권의 효력은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소멸한단 말이에요. 대전제에 의해서. 다만, 그럼 원칙은 대전제는 지켰고, 그럼 다만, 그럼 전세금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그 전세권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 만들어 놔야 되고 그때 그 전세권의 성질은 용의권의 성질을 계속 부여해버리면 민법의 대전제를 깨트려버리잖아요. 이해갑니까? 민법의 대전제를 깨트려버리니까 법학자들이 연구한 거야. 그럼 어떻게 전세금인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뒤에 설명할 것들이 다 나온다고요. 이게 끝이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존속기간 까지라고요.
이때의 전세권은 뭐다? 용의권이라고요. 그러면 모든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임차권들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민법의 대전제예요. 근데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임차권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료로서 권리가 소멸을 하고 그러면 서로서로 그동안 잘 썼습니다. 악수하고 헤어지면 끝나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효력을 소멸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보증금 반환 못했으면 어떻게 할 거니? 이 문제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이 완전히 다 소멸해버리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하려면 내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민법학자들이 뭘 만들었느냐? 그러면 좋다. 전세권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일단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하자. 자, 그러니까 또 다른 법학자가 그랬겠죠. 야, 그러면 민법의 대전제가 깨트려 버리시잖아.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효력이 소멸을 해야 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전세권이 유효하게 존속해버리면 민법의 대전제가 깨트려 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법을 한 사람이 또 뭐라고 생각했다. 아니야. 용의권의 효력으로서는 소멸한다고. 전세권의 고의성질은. 다만 전세보증금은 반환받아 와야 되니까 사용수익은 못하고 전세보증금은 받아 와야 되니까 그러면 뭐한다. 관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뭐로서 담보권의 성질은 그냥 남겨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전세보증금 반환 유무와 상관없이 용의권의 효력은 소멸하는 거고 다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그때 전세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는데 용의권이 아니라 뭐로서? 담보권으로서. 그럼 담보권의 성질이 뭐다?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이때의 전세권은 뭐로써?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담보권의 성질을 주겠다. 어느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또. 그럼 이렇게 봐봐. 그럼 이때 전세금은 이때의 전세금은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넘어가야 되지. 그럼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일부가 넘어가면 저당권도 일부가 넘어가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가 넘어가면 전세권도 일부가 넘어가야 되지. 그럼 이런 말은 존속기간 중에는 쓸 수 있어. 존속기간 중에는 못 써. 못 써. 왜? 존속기간이 만료되어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결론이야. 그럼 그게 등기법에서 나온다고. 끝. 그럼 그 내용 뒤에 저랑 한번 쭉 살펴보면 용의권도 끝나버린다고요. 됐죠? 좀 쉬었다 갑니다.